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떨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말들로 나라가 시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유가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 하승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드디어 이제 방학을 해서요. 이제 가정급식, 학교급식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네, 집에서 어린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혜수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나면서 한 주를 바쁘게 보내다 보니까 벌써 화요일이 되었어요. 그렇죠. 한 주가 진짜 바쁘시겠어요. 근데 되게 재밌긴 해요. 오늘은 저희가 약간의 코너를 이제 약간씩 만들어봤어요. 3개의 코너를 짜주셨는데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첫 번째 코너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눈으로 본 중앙.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신문도 그렇고 다 중앙의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잖아요. 네. 되게 위계적이고 약간 군림하듯이 막 치해적으로 너희 되게 인구도 줄어들고 산업도 가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는 건데 약간 역으로 저는 지역의 눈으로 중앙의 일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이야기들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랄까 하다가 기재부의 나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래도. 어떻게 주로 신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좀 얘기가 되는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돈줄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재정일. 그래서 소수의 기재부의 관리들이 돈줄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막 청와대보다 힘이 세다. 막 기재부 장관이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준다 못 준다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장관이 물론 뭐 부총리이긴 하지만 준다 못 준다 막 이래서 이제 직원도 보면 지금 계속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그런 부처가 있긴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유독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기재부의 나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게 옛날부터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 중앙 정부에 보면 여러 부와 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는 행정기관이죠.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들 부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유독 기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원래 재정을 담당하는 쪽하고 기획을 담당하는 쪽을 분리시켜 놓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정부가 하는 사업 기획이 다 사실상은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곳하고 기획하는 곳을 붙여버리면 이게 힘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분리시켜 놨는데 이거를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합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이제 아까 말씀 부처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까요? 왜 합쳐서 버렸을까요?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이게 관리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뭐냐면 뭔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획과 예산을 같이 지고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부처가 들어서면 결국 이건 다른 부처의 반발을 다 이렇게 묵살하되는 거죠. 우리가 계획도 짜고 그렇죠. 계획도 짜고 돈도 편성해.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 되게 역사적인 사업을 했었잖아요. 네, 초록색 강이 되는. 그렇죠. 뭐 라떼강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 4대강 사업 지금도 사실 정확하게 평가가 제대로 안 됐는데 어쨌든 이 2008년도에 이제 두 개를 재정경제부랑 기획예산처를 합해가지고 기재부를 출범시키고 또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장관을 부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을 더 핵심적으로 부여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재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어쨌든 이게 사실 중앙정부랑 지방정부랑 비슷한데요. 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이게 그냥 매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네. 근데 이제 기재부가 이걸 다 계획을 세우고 이것들의 세부 관련 정책을 다 하고 예산도 다 거기다 편성하고 기금 같은 것도 여기가 관리하고 뭐 국유 재산 같은 것도 기재부가 관리하고 국가 채무에 관한 것도 기재부가 관리하는 엄청난 권한들을 그렇죠.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뭐 흔한 말로 이렇게 뭐 청와대가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이미 이 관련된 권한과 통계와 자료들은 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아니 근데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기재부의 나라라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들어서 네. 진짜 오래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권한이 엄청 많은 것 같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셨지만 기재부의 관리들이 그렇게 전체 인구수로 봤을 때 다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적은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다니까 문제가 되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돈을 관리하니까 이게 이제 중앙의 다른 행정기관들도 돈을 받으려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안을 기재부가 만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재부의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부서들이 제안한 사업들도 다 감액되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업은 우리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중에 같은 중앙행정부 기관들인데 기재부의 눈에서 이렇게 찍히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기재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죠. 판단이 적절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그분들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네. 심지어 각 부처에서도 우리 이게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되게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 관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가령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좀또 중앙에 있는 기관들 중에 좀 이제 힘이 센 기관들 인원이 많고 이런 데는 또 그나마 기재부랑 약간 이렇게 싸움이라도 하는데 뭐 요즘 막 갑자기 폐지론이 떠오고 있는 뭐 여성가족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예산도 별로 많지 않고 힘이 별로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이 다 성장으로 맞춰져 있으면 그런 것과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 이거 하면은 뭐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나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결국 기재부에 있는 관료들의 판단이 너무 많은 권한,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 기재부의 힘을 조금 줄이고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권한을 일단 분산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들을 많이 만들고 맞아요.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심의를 거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뭔가 그런 구조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요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걸 다시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원래 분리돼 있던 기능을 기획과 예산의 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다시 쪼개야 된다.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기획예산처랑 뭐 재정경제부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가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요. 또 한편은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이제 이게 사실 행정안전부도 보면 공무원들도 있지만 일종의 개방형 직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들어가서 민간이 일종의 그 공무원의 일정 정도 기간 동안 공무원을 하면서 뭐 행정안전부 정책이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지 못한 특히 요즘 행안부에 어느 쪽이 많냐면 사회혁신 그러니까 혁신과 관련된 일들을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그냥 예전에 하던 공무원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혁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방직으로 이쪽에 민간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기재부는 지금까지 절대로 민간한테 안 열어줬어요. 왜냐하면 이거 되게 전문적인 일이다. 근데 그게 전문적으로 되려면 일단 네. 기본적으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려면 우리가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사실 이게 어쨌든 계획을 짜는 게 중앙정부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거면 결국은 우리한테 뭐가 좋을지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기재부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도 이제 그런 상태 개방 일종의 일종의 체계를 개방시켜 가지고 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부처의 힘도 많고 그다음에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최근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일이 홍남기 부총리가
국가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재난지원금 규모를 줄여야 된다 얘기했는데 최근에 또 어떤 게 결산해 보니까 작년에 60조 정도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세수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는 기재부의 심각한 잘못이 왜냐하면 이게 한 10% 넘게가 그러니까 돈 들어올 거를 10% 넘게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 원래 이런 건 기업에서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네, 뭐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저희가 나중에 네. 오늘 이제 나중에 저희 예산 얘기 하겠지만 또 어쨌든 이게 1년 동안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정확하게 뭐 15절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만들어낸다면 이건 거의 신의 영역인 그쵸. 거고 뭐 그런 거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큰 돈이 네. 몇십조나 되는 돈들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되게 이거는 방만하게 그쵸. 운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은 되게 강한데 운영 방식은 방만하고 민간인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게 폐쇄적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러니까 기재부에 대한 이제 원성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우리가 지역에서 본다면 사실 또 지방 정부도 보면 이게 그러니까 기재부가 결국 강하게 돈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지역에는 지방 정부가 좋은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갖고 있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설득하는 작업을 해도 그쪽에서는 이게 왜 필요한지를 납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 중에 기재부가 진짜 안 움직이거든요. 행안부는 그나마 지역에 왔다 갔다 하기로 하는데 그쵸. 기재부는 지역에 오지도 않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그런 사례를. 기재부 네. 관리들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 이게 딱 진짜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랑 한 번도 접촉도 안 했던 사람들이 되게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사업을 결정하고 뭐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 돼. 혹은 뭐 이 사업은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어가. 우리가 볼 때 뭐 절반으로 깎아. 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와 밀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권한을 줘도 되는 건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는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리도 시켜야 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축소시키기도 해야 돼요. 지방자치가 진짜 되려면 제가 볼 때는 기재부는 훨씬 더 작은 조직으로 가야 되고 권한도 사실 그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상당 부분의 권한들은 이제 지역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이걸 기재부로 몰아놓으니까 결국은 사실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스스로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방 정부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괜히 돈을 풀었다가 나중에 기재부한테 찍히면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결국 우리가 중앙 정부의 행정기관 하나에다가 너무 많은 권한을 몰아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굉장히 심각한 장애물을 만드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잘 봐야 되겠죠. 앞으로 저희 어쨌든 대선도 있으니까 차기 정부는 그럼 도대체 이런 기재부를 어떤 식으로 조금 그냥 좋은 사람이 잘 운영한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권한을 나누고 실제로 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하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네.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방 정부에도 보면 예산권이나 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지침이 있어요. 네. 이 돈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건 근데 누가 만들죠? 근데 그걸 기재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기재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신 그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지침을 만든 이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그 지침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는 이렇게 게임을 운영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럼 당신들은 어떤 근거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우리가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거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도 결국은 약간 중앙 정부가 뭘 하는 거 봐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앙 정부도 너무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안을 제일 초절해야 될 필요성들이 조금씩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네. 또 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다른 나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부처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부처를 분할하거나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국 같은 경우는 뭐 꼭 이게 행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약간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네. 가령 미국 같은 경우 연방제니까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특히 연방 정부는 이렇게 더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그러니까 한국과 반대죠. 연방 국가는 주정부가 더 권한이 세고 더 여기가 더 돈이 있고, 연방 정부는 약간 주정부들 그냥 연합체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처럼 이런 기재부 같은 이 부처가 출연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한국처럼 대통령 중심제이긴 한데,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회도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상호 견제를 하고 또 예산은 사실은 보면 한국은 기재부가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국회가 사실상 예산안에 대해서 별로 힘을 못 쓰는데, 네. 근데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심의와 편성권이 되게 세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의회가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움직이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회가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냐, 아니면 나라의 전체적인 운영 구조가 뭐 연방제냐 아니면 다른 식이,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궁극적으로 연방정부 형태로 가야 되고, 연방정부가 되면 중앙부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중앙부처들이 해야 될 기능들이 바뀌는 거죠. 지금처럼 전체를 통괄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금도 보면 뭐 옥천군도 마찬가지지만 행안부나 기재부 지침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중앙정부가 뭐 내려와야지 자꾸 하려고 하는 이런, 이게 아까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가 30년이 어쨌든 지났음에도 계속 안 바뀌는 잘못된 약간 습성 같은 건데,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실 제가 볼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네. 행정이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한국은 이제 계속 중앙정부 지침, 왜냐면 이게 결국 책임이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내 책임이 아니게 되려면 결국은 이제 누군가의 지침을 따랐다라고 자기를 방어하게 돼야 되니까 계속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저는 자치를 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재부는 지침을 만들지만 그 지침을 심의하거나 뭔가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뭐 지방정부 협의체들이 지침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매년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 어떻게 편성해라라는 하는 게 이제 7월 말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지침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 편성이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기재부 그만큼 사실은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지자체들이 다 기재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예산안 짜기 전에. 그럼 애초에 행정이 원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구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두 개가 상충할 수도 있잖아요. 충돌할 수도. 네. 그러면 사실 누가 의견이 더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네. 안 되죠. 그냥 기재부 말고 무조건 다 맞는 이렇게 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곡은 거기에 맞게 또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 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이승환 님의 돈의 신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네. 어떤 노래인가요? 말 그대로 돈의 신, 돈에 이 완전히 자기를 이제 팔려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뭐 이게 나중에 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또 재밌기도 합니다. 오, 뮤직비디오. 네, 네, 그래서 다음 노래는 이승환의 돈의 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람 따윈 믿지. 난 돈을 믿어 거기하고 정직해. 날 구워 날 유일한 선. 니들은 왜 그리 사니? 근데 왜 그걸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종은 내 삶을 올려다봐. 니들은 고작 날 욕하거나 조롱이나 하지. 날 부러워하지.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건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네가 하면 둘이, 내가 하면 둘. 네가 하면 사기, 네가 하면 사랑. 나는 돈의 신호, 나의 세금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것을 더 show me the money. money가 아니면 너는 뭐니까 엉터리. 나는 말로 돈의 신호 나의 세금들. Dirty money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rules the world. 나는 말로 돈의 신호 나의 개돼지. 돈의 신 나의 천민들. 돈의 신 나의 세금들. 돈의 신 나의 노다지. 돈의 신 나의 개돼지. 신묘한 꼼수를 부리시어 땅을 새로 위하고 차원을 다스리며 물을 가두시니 또 내 산성을 악의 장벽을 쌓으셨네. 두 번째 코너는 지역들의 이후라는 코너인데요. 저희 동네에는 또 다른 지역에 자랑할 만한 네,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옥천신문이 있으니까 옥천신문에 난 기사들 중에서 이게 또 옥천군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하게 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좀 옥천군도 문제고 다른 지역도 같이 문제인. 근데 아까 이거는 뭐 도시적인 것보다 약간 이제 저희 같은 군 단위들에서 약간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뽑아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또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헬스는 보셨죠 신문에서. 네, 네.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도 이미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 남부 상군이 한 명의 의원을 하다가 동남부 사군으로. 그렇죠. 네. 갑자기 동남부 사군으로 돼서 괴산군이 붙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데 이게 지금 이제는 이제 광역의회도 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거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제 시도의회 선거고 인구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각 지역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예전에는 4대 1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3대 1로 줄이니까 결국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군 단위는 더 이상 그 단독 선거구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저기 옥천군이 2명인데 이제 이대로 간다면 옥천군도 이제 광역의회 그러니까 충북 도의회죠. 의회에 네. 1명 선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군 단위 농촌의 기초자치체들이 공통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헬스님 좀 어떠세요? 이렇게 선거구 개수 줄어드는 거는 결국 이게 어떤 효과를 조금 가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광역지자체 단위에는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의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도의원 지금도 이미 청주 도의원이 전체 32명인가 중에 15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청주는 또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러면은 청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는 더 늘어나고 옥천을 비롯한 이제 군 단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원은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어쨌든 그러니까 선거구의 기본적 인원이 어쨌든 1대3 이걸로 따지면 한 28,000명에서 83,000명. 근데 옥천군도 지금 1, 2 선거구가 있는데 1 선거구는 29,000명이니까 통과되지만 2 선거구인 곳은 이 면 단위죠. 그러니까 읍은 되는데 면은 이제
인구가 22,000명 정도니까 기준에 떨어져서 여기는 이제 선거구를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옥천은 읍만 이제 도의원 선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더 면회 이야기는 더 그쵸. 반영이 안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맨날 옥천 신문에 보다시피 옥천도 지금 문제가 읍면 불균형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러면 광역단위에는 면회 의견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냐?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려면 사실 저희가 대의민주주의라 얘기하는데 여긴 대의 안 되는 동네? 또 사실 여기 보시면 냉정하게 또 보면 저희가 보면 옥천군이 지방 소멸 예정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읍은 사실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군으로 따지니까 옥천군이 들어가지만 읍은 사실은 인구가 유지돼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면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소멸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적인 소멸이 아니라 여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제 기능도 없애고 정치적인 대의 기능도 없애면 당연히 여기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인 게,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인 소멸이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마치 그대로 두면서 그러면 여기는 대표권을 없애면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대변되지 못하는 곳에 더 네. 많은 목소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럼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도대체?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균형 발전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언론에 노출되는 균형 발전 얘기와 반대로 오히려 그 예산도 작은 단위가 적고 그리고 지금처럼 정치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목소리도 적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한다는 말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왜 인구수를 기준으로 그 선거구를 획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뭐 평등하다 한 투표권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이미 그 속에 불평등한 그러니까 정치적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들이 이미 불평등했잖아요. 근데 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의 등가성이라고 얘기해서 결국 한 명이 투표하는 것의 가치 네. 이게 인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 표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한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쪽에 이제 비례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가 있냐면 그런데 이 인구수가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또 다른 가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그걸 이제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거든요. 가령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있지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이제 가령 상원 같은 걸 두기도 해요. 여기는 철저하게 지역 일종의 공간적인 대변이죠. 네. 그러니까 큰 주와 작은 주 간에 힘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럼 큰 주는 100명, 작은 주는 2명 이게 아니라 야, 큰 주든 작은 주든 똑같이 2명씩 해.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상원에서는 각 곳이 가지고 있는 표가 동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보완 장치를 두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국은 지금 그런 보완 장치 없이 인구수만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선거구만 유지가 되면은 우리가 네. 또 정치적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좀 이제 고민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2명을 다 그냥 동시 그냥 똑같이 그냥 선거구 개편 없이 그냥 똑같이 2명만 내면 괜찮은 거냐 했을 때 그럼 결국은 면에서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광역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또 아까 한국의 행정 체계의 약간 문제는 뭐냐면 광역 단위 의회가 사실 헬스장도 광역 의원이 뭐 하시는지 충북 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군의원은 가끔씩 보기라도 하잖아요. 그쵸. 행사에서도 보고. 그래서 저 군의원이 열심히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기라도 하는데 도의원들은 잘 보이세요? 좀 눈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도 신문이 있어서 거길 그쵸. 그나마 통해서라도 신문이죠. 조금 알 수 있지만 다른 데는 더 알기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방의회가 보면 어쨌든 단체장을 약간 비판 견제 대안 제시한 역할들이고 결국은 충북 도의회에서 옥천군의 면의 이야기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전달될 거냐. 가령 뭐 저희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기후 문제 이런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면은 이제 옥천군의 면 단위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그럼 도에서 뭔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런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옥천군만의 일도 아니고 모든 면단위 충북 도 내의 모든 면단위가 비슷하게 겪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편성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었나? 를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제 이게 약간 애매하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게 도의원들의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 광역 의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 같은 게 지금 현재 지방자치 체제 속에서는 좀 애매한. 네. 그러니까 기초에서 선출되지만 광역 단위 일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게 자기 역할이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변해야 돼. 내가 뽑힌 사람 되게 명확한, 날 뽑아준 사람 되게 명확한데 내가 누구랑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되게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광역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그러니까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구만이 아니라 광역의회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좀 고민 지점들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아까 청주 의원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네네. 충북도의회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 느끼는 온도는 우리 지금 도의원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게 옥천에서는 너무 크게 서명 운동도 하고 이슈가 되었는데 네.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주 이야기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어서 네. 그럴 거면은 왜 충북도의회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광역지자체로서 활동을 하는 거지? 라는 느낌을 받은 게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아까 기재부 얘기랑도 비슷한 결인 것 같은데 옥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주민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군이 그걸 모은 의견을 충북도에 내고 그래서 충북도에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다시 중앙에서 그거를 갖고 뭔가 조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옥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변해주는 기능을 이제 중에 지방의회로 두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좀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냐 이 인원수의 차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도청도 청주에 있고 도의회도 청주에 있고 그러니까요. 청주가 제일 많고 그러면 사실 거기서 주로 논의하는 거는 청주 얘기일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럼 인원이라도 많으면 도청이라도 남부에 있으면 여기 이야기에 관심이라도 가질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약간 그냥 선출 방식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기능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지방자치제 상황 그냥 냉정하게 보면 기초랑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상하 개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옥천, 군청 위에 충북도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예요. 근데 도의 지침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돈이 도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요.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 세 계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정말 지방자치에 효과적인 거냐. 특히 지금은 이제 특히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메가시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광역 단위의 권한을 많이 몰아주는 방식인데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초 단위의 지역 삶하고 되게 괴리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여기도 또 다른 중심지를 만드는 전략을 가령 뭐 충북은 청주 중심, 충남은 천안 뭐 이런 데 중심, 뭐 전북은 전주 중심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그냥 뭐 서울 하나가 지역 내 또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능보다는 아예 이 지방자치의 체계 자체를 그냥 두 계층으로 나누자. 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광역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그냥 인구수에 하니까 결국 제일 큰 도시가 제일 많이 수를 보유하는데 네. 그냥 미국의 상원처럼 그냥 각 지자체별로 2명씩. 네. 그러면 사실은 어쨌든 의회 내에서 이 기능이 이렇게 힘의 균형이 맞잖아요. 맞아요. 청주도 2명, 제천도 2명, 뭐 옥천도 2명, 네. 보은도 2명. 그럼 사실은 좀 할 텐데 지금 딱 인구수로 끊어 놓으니까 결국은 큰 데가 제일 파워가 셀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그러면 게 있는 불평등이 거죠.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그걸 자연스러운 감소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더 센 데다가 몰아주는 방식이 가는 건데요. 하여튼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나마 지금 이제 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아까 보시면 이제 옥천 2선거구제는 결국 면 단위는 왜 독자 선거가 안 되면 결국 7,000명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훈에서 사람이 무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방식 쓰냐면 이제 이걸 이제 빼고 뜯어가지고 맞춰가지고 하나의 선거구를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여기 옥천 오기 전에 용인에 살았는데 네. 저는 수지구 살았는데 제가 사는 상현동, 상현 1동은 어떤 그냥 그런 거였어요.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 30만이 돼야 되니까 수지구는 30만이 넘고 옆에 동네인 기흥구는 30만이 조금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지구의 동 하나를 빼가지고 기흥구 선거구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는 수지구에 사는데 수지구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기흥구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한 번도 저는 그 국회의원을 선거 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요한 표밭은 기흥구.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상현동은 몇만밖에 없고 네. 20몇만은 기흥구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만 선거운동하는 거죠. 그럼 내가 선거를 하는 의미가 너무 그러니까 그냥 투표만 할 수 있다 뿐이죠. 퇴색되는데 맞아요. 이게 진짜 이거 뭐야. 그래서 약간 숫자 노름인 거죠. 어쨌든 간에 지역 선거구는 살렸잖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이게 진짜 지역 구민을 대변하는 게 가령 옥천은 나름 괜찮겠지. 그럼 어쨌든 여기는 22,000명이고 나머지 딴 데서 이제 7,000명만 빌려오면 되는 건데. 그럼 도대체 이 7,000명의 표의 가치는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클 거예요. 빼고 넣고 하는 이 공학적인 방식으로 가버리면 제가 볼 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재미없는 선거가 되는 거죠. 작은 선거구 사람들은 사실상 또 자기 의견을 거의 전달할 수 없는 이제 형태로 가게 되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 광역의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선출돼야 될 건지에 대한 좀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그게 그냥 의회 선출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라고 하는 걸 한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이게 또 떨어지죠. 특히 만약에 저희 지금 하듯이 메가시티 되면 이제 더 커지잖아요. 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광역의회에 사람을 보내는 게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 거냐 도대체. 충남, 충북, 뭐 세종, 대전 다 합쳐 있는 이 메가시티의 광역의회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야 되는 거냐.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 지역구 의원 한 자리 지키자 이것도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충족 안 되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논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긴 있나요? 한국은 또 참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요. 왜냐하면 법이 관련돼 있으니까 네. 법률은 다 국회에서 결정하잖아요. 국회는 또 중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라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선관위도 뭐 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 지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부분 농촌의 면 단위에서 앞으로 무조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당장 올해 6월부터 이제 면 단위의 선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에 대한 당장 오는 문제인데 이거 아직도 논의를 안 한 거죠. 지금 6월 달이 선거인데 6월 달이 하지만 사실 6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제 뭐 5개월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작 우리는 광역의회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 못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 끝나야지만 이제 할 텐데 그러면 이미 제가 볼 때는 후보자도 이미 다 등록하고 그쵸. 결국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하여튼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진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은 있나? 네, 중앙정부나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사실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뭐 저희도 박덕흠은 있지만 다 지역구에서 뽑혀간 사람들인데 진짜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네. 뭐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네, 뭔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랑도 안 맞는 것 같은 게, 뭐 행정안전부에서 청년들의 지역의 유입을 돕기 위해 뭐 사업들을 이것저것 네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사업은 그렇게 하고 선거구 획정은 이렇게 하면 인구수가 인위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맞아요. 얘들아 여기 이쪽 인구가 부족하니까 이쪽에 가서 좀 살아보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굉장히 투표권은 없어? 뭐 이런. 네, 굉장히 이상한 그런 정책이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오히려 사람들 보낼 때는 야 이쪽으로 가면 더욱더 정치적으로도 권리도 보장되고 훨씬 더 좋아라고 얘기해야지 사람들이 갈 텐데 네. 그런 거 자꾸 뺏으면서 가라 그러면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맨날 이렇게 되게 걱정하는 것처럼 야 지방 소멸 되게 심각한 문제니까 우리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정치적 균형과 경제적 균형에 되게 결정 권한들은 자꾸 뺏어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사실은 고민이 드는 거죠. 뭐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작업을 하고는 네, 지금 네. 뭐 서명 운동하고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되게 한정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힘이 있는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하면 일이 될 텐데 가령 서울이 들고 일어났다 이러면 바로 바뀌었겠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다 힘 없는 지역들의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자들의 연대가 되게 강력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를 보면 이렇게 또 이 서명 운동하고 있는 단체들 보면 한 13개 정도? 그렇게 네. 많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다 통합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또 도심이나 중앙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 거죠. 닥쳐야지 이제 그때 이 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도시에 있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여기가 주는 만큼 늘어나는 데도 있는 거죠. 이게 모두에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 좋은 거죠. 우리 지금까지 한 명 뽑았는데 이제 2명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네. 누군가를 희생시키거나 누군가에게서 네. 뭔가를 빼앗아서 얻는 권리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누군가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가령 청주 시민 눈에 옥천 국민들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의 눈에 보이고 자꾸 눈에 이렇게 밟혀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사실 이런 거는 안 밟히면 늘어난 건 줄 알지 줄어들었다고 잘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잘 살피는 게 원래 정치의 역할인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정치가 너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담아서 다음 노래를 제가 요즘 이 방송 때문에 도대체 노래는 뭘 틀어야 되나? 네, 선곡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선곡에 대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사람들한테 물어보기 되게 애매하고요. 네.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와요. 가령 그런 거죠. 광역 선거구와 관련된 노래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죠. 안 나오죠. 그래서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셨나요? 한 좀 이게 90년대 노래이긴 한데요. 육각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노래 저도 유명해서 진짜요? 네. 네. 예능에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예전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흥부가 기가 막히라고. 네. 네, 선거구가 기가 막혀 이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네.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 들어보겠습니다. 흥보가 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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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요 이 염동 사람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칼꽃을 알려주오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숙제 주변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아따 이놈아 내가 네 칼국까지 일러주냐? 잔소리 말고 꺼져라 이? 해지는 겨울들 역수며 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어디로 어디로 이제나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어이
네가 어디 갔냐 굴장어마 이리 오너라 이삿짐을 짊어지고 놀부 앞에다 늘어놓고 형님 나 갈라요. 해지는 겨울들이 약수며 든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굴고 너대요 어디로 이제나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흥보하기가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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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의 이 세 번째 코너는 이것도 야심차게 준비한 야심 찬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예산 투파 보기. 네, 너무 궁금해요. 네, 투파 본다는 말은 이제 샅샅이 차근차근 살펴본다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지역 예산 이제 옥천군의 예산서를 1페이지부터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어려운 단어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액수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 액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액수들의 의미는 뭔지, 왜 이거는 이렇게 잡혔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 한번 살펴보고, 뭐 시간이 남으면 저희 방송을 계속 저희가 편성에 사라지지 않으면 그럼요. 네, 계속 가면 이제 저희가 언젠가는 결산도 보지 않을까? 뭐 그럼요, 이런 이제 그럼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2년이고 2022년의 예산안은 작년에 이미 연말에 통과가 됐죠. 네. 그래서 2022년 옥천구 본 예산서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래서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뉴에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거기서 정보 공개를 탁 클릭하시면 그 밑에 다시 또 이제 세부 하위 카테고리가 뜨는데 거기서 예산 정보로 또 이렇게 탁 누르시면 예산 현황이라고 하는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작년 말에 통과된 본 예산서가 이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통이었는데 지금 다 쪼개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는 사실은 예전처럼 통으로 된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다운받아서 보기로는 지금 조금 좋습니다. 거기 가시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작년 11월 21일까지 이제 지방의회 제출돼 가지고 원래 법에 따르면 이제 12월 21일 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이게 이제 그래서 제출될 때는 본 예산 아니고 의결되면 이제 본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옥천군의회는 2012월 15일에 이제 그 예산안을 승인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세입 세출 예산안이 총 얼마냐면 5,588억. 크죠. 네. 옥천군의 1년 예산은 1년 안에 다 써야 되는 돈입니다. 1년에 이렇게 많은 세금이 그렇죠. 쓰이고 있군요. 네, 5,500억. 심지어 이거는 작년 예산, 그러니까 2021년에 당초 예산 대비해서 557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거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 아니고 본 예산인데 작년 예산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어디서 왜 늘었을까요? 옥천군이 잘 살아서 갑자기 557억이 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건 조금 더 저희가 예산한 이제 이 궁금증은 오늘 다 풀면 안 되고 네. 왜 늘었을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어쨌든 작년보다 557억이 늘었다. 음. 그 얘기는 돈도 더 들어올 거고 그 정도 더 들어오고 쓸 곳도 그 정도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이제 가장 1단계 예산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산서를 이제 다운받기. 네. 다운을 딱 받으면 혜수쌤 다운 받아 보셨나요? 네, 그럼요.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볼게 예산 총칙 다운 받아 보셨습니까? 네, 딱 한 페이지짜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네. 글자랑 숫자만 보고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예산 총칙은 일단 무엇인가요? 예산 총칙 말 그대로 이제 총괄해서 보여주는 딱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딱 보시면 진짜 한 장짜리 약간 허무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예산서 맨 앞에 이거예요. 네. 이거는 규격이 통일돼 있어가 전국 어디 가나 다 통일한 건데요. 보시면 예산 총칙 딱 돼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2022년도 본 예산 딱 돼 있고 그 밑에 1조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네. 일시 차입이 뭘까요? 일시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맞아요. 지방정부가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랑 좀 다른 건데 물론 기업도 이제 사업하게 돈 빌리는데 지방 정부도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가령 재난이 났어. 근데 네. 우리가 돈이 입금이 안 됐으니까 재난 나중에 복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일시적으로 돈을 이제 땡겨서 사업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여기 있는 이제 일시 차입금이 있고 또 하나가 지방채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거는 그 해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그냥 5년 거치 상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일종의 그 뭐 국가 채권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증서를 파는으로서 돈을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거라면 일시 차입은 그 해에 상환해야 되는 이거는 우리 돈 올해 돈 들어올 거니까 돈 받으면 바로 갚을 거야. 근데 이것도 막 허용해 줄 수가 없으니까 네. 뭐냐면 왜 이걸 하냐면 이제 지방의회가 이걸 승인해 주는 겁니다. 2022년도에 돈을 일시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근데 우리의 재정 여건 고려해서 올해에 지방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은 167억 내로 일시 차입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수를 벗어나서 군청이 돈을 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돈은 어디서 빌리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돈을 여러 빌릴 수 가지 있는. 루트로 돈을 빌리는군요. 왜냐면 이게 사실 지방정부 되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돈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올해 못 갚으면 내년에 갚으면 되고 뭐 이런. 오,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 안 빌려야 되는데 없습니다. 잘 빌려줍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대에서 그래서 딱 표로 돼 있습니다. 예산 총칙은. 네. 그래서 보시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회계의 올해 2021년도 세입세찰 총액이 5,016억. 그리고 특별회계로 올해 세입세 총 예산 총액이 572억. 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어떤 거냐면 둘 다 올해 내로 다 쓰는 돈인데요. 네. 일반회계는 그냥 진짜 지방정부의 아주 일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돼 있는 네. 그러니까 중에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들을 설명해 놓는 게 이제 일반 회계고요. 말 그대로 일반. 그리고 특별 회계는 말 그대로 이제 중에 지방 정부가 직영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따로 빼놓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돈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네. 이 돈을 이걸로만 쓸 거니까 미리 돈을 빼놓자. 우리도 보면 약간 집에서도 보면 뭐 갑자기 특별하게 사야 되거나 하면은 그 돈은 약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따로 관리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특별회계는 이제 따로 관리하는 그만큼 그 얘기 뭐냐면 지방 정부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돈을 따로 관리하니까. 그럼 예산 총칙을 보면 우리 지방 정부가 그렇죠.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지. 역시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특별회계를 보면 지방 정부가 어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보인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별회계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공기업 특별회계랑 기타 특별회계. 네. 공기업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회계를 따로 관리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마찬가지 전국이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기타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뭐냐면 그 공기업 외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기타 특별회계가 지방 정부의 관심사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옥천구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이거 뭐냐 상하수도가 다 안 깔린 지방 정부에서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회계고요. 이거 네. 말고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이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치료받지만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건 전국에 그냥 다 있는 겁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옥천군에 있는 게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 네. 요거는 이제 전국의 농촌 단위에 있는 이제 농공지구란 말처럼 이제 일종의 우리 농공단지 있잖아요. 옥천에. 네, 많죠. 네.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위한 특별회계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있는 게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네. 이게 또 말 그대로 산업단지를 이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특별회계. 그래서 이것도 보통 두 개는 웬만한 농촌 지역에 군단이 있는 거고요. 농공단지랑 산업단지는 뭐가 다른가요? 농공단지, 산업단지 사실상 거의 비슷한 기능인데 일종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운영하는 건데 네. 농공단지, 산업단지 사실상 이제 허가권자하고 규모하고 이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로 사실상 이제 딴 데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이제 좀 옥천군이 관심인데 하나가 이제 옥천군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이거는 뭐 옥천군이 네. 상수도 보전 지역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회계고요. 재밌는 거는 옥천은 지금 그래서 나머지 한 개 특별회계가 뭐냐면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네, 저도 이게 왜 여기 있지? 좀 튀더라고요. 뭐 그건 어쨌든 뭐냐면 이제 옥천군이 주차장을 되게 관심 있게 본다. 물론 우리가 얘기도 하죠. 주차난을 겪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보면 그런 거죠. 옥천군이 지금 특별하게 관심을 쏟아낼 곳이 주차장일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예산 총칙을 보면서 네. 옥천군의 관심사는 뭘까? 관심사를 찾아보니까 주차장이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옥천군의 주차장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또 누가 따져보면 읍 사람들이겠죠. 맞아요. 면이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난리다. 뭐 이런 얘기는 아유, 못 들어본 적 듣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그럼 옥천군이 지금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 특히 또 이 기후 위기나 요즘 파리시는 주차장을 없앤다는데. 네. 왜 우리는 주차장을 자꾸 그러니까 사실 이 특별하게 잡는다라고 하는 건 주차장을 늘릴 계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늘리기보다 대중교통을 오히려 맞아요. 활성화하고 면 단위에서 이제 순환 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면 주차장을 늘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기가 네. 용이할 텐데. 왜 이런가요? 물어보면 이제 옥천군이 이런저런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 뭐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뭐 어디는 진짜 뭐 개 생활이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기들 도로가 막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일단 우리는 세부적인 거 다 안 봤으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총칙만 봤으니까 네. 이걸 그냥 이제 궁금증으로 남겨둘게요. 네. 그렇죠. 옥천군이 왜 이렇게 주차장에 관심이 많을까? 이 정도로 남겨두고 어쨌든 산업단지 뭐 이런 농공단지도 지금 옥천군이 어쨌든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운영과 필요한 게 있어서 어쨌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총칙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표 내에서는 옥천군의 전체 예산이 5,588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에 어쨌든 5천억 정도 예산이 쓰이고 특별회계에 572억 정도의 돈이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옥천은 한 10% 정도가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이게 일반적인 행정 이 예산 운영 과정에서 특별한 건 별로 없다. 근데 어쨌든 기타의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이 좀 눈에 띄긴 한다. 이 정도를 네. 저희가 이제 보고 저장에 보시면 주차장이 41억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네. 41억은 어떻든 뭔가 하나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가 있냐면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아. 그 얘기 뭐냐면 이게 문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따로 이제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3조를 보시면 일반 회계 예비비는 총 76억 6,548만 5천 원으로 한다. 네. 예비비는 뭘까요? 예비비는 뭔가 준비해놓는 비용? 예비비는 말 그대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곳에 돈을 써야 될 때 올해 우리가 이제 가령 뭐 갑자기 수혜가 크게 났어 이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돈보다 많이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예비비는 그런데 쓰기 위해서 총 예산의 1% 정도로 예산 총액의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의 1% 정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일반회계 예산의 1%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회계가 5천억 정도가 되니까 1%로 하면 얼마일까요? 50억 정도 50억. 있죠. 네. 근데 옥천군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76억이에요. 왜 많죠? 왜 많죠? 이것도 그냥 저희가 모르니까 일단은 물음표 하나를 딱 찍고 넘어가고 물론 일반 예비비가 32억입니다. 네. 그 얘기 뭐냐 50억 내고요.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44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 예비비를 더 많이 모아 놓는 거죠. 네. 자, 이걸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고민이냐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항상 행정에 가서 얘기하면 이거 올해 사업에 없어서 돈을 쓰게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천군은 예산 사업에 세부 사업으로 안 잡혀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일반 예비비로 32억이 있어요. 네. 그럼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써야죠. 그렇죠? 예비비가 있는데 네. 안 쓰면 그 돈 어떻게 하려고? 그 돈 안 쓰면 결국 다음에 넘어가는 건데. 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예비비는 지방의회가 보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 사업 폐지하기도 하잖아요. 네. 왜냐 지방의회가 편성을 못하니까 네. 예비비는 지방의회가 삭감하거나 폐지한 사업이 못 써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돈은 없던 사업에 쓰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는 그렇게 잘 쓰면 되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가지고 발굴. 그렇죠. 올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물론 또 이거 말고 저희가 아는 걸로 보면 이건 본 예산이고 추가 경정 예산 저희가 나중에 또 볼 텐데 추가 경정 예산은 또 그게 있어요.
그건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쓸 돈은 없는 게 항상 그 돈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게 잡혀 있는데 왜 행정부 돈이 없다 그럴까요? 이 총칙을 보시라고 한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예비하기 위해서 미처 예상치 못했던 곳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돈이니까 그 돈은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돈이어야 된다. 행정이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민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거라면 네. 결국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항상 있다. 돈은 항상 예비로 이미 1%는 항상 있는 거다. 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를 행정이 길을 기우는 게 필요한 거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투적인 말은 사실 제가 볼 때 이제 좀 그만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총칙을 보면 어쨌든 일반 회계 예비비가 76억 정도가 있고 네. 재난 때는 또 그걸 위해서 또 44억 정도가 별도로. 현재 사업 목록에 안 들어가 있는 돈으로 별도로 예비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나중에 행정 가서 얘기할 때 편하다. 우리 봤더니 예비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예비비에 쓰면 안 돼요? 우리 맨날 지금 보면 이거 사업이 편성이 안 돼서 돈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어떡하지 다음번에 사업 편성하면 넣어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비비를 해주세요. 그게 있고요. 또 이제 밑에 4조를 보시면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60억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지방의회가 예전에는 이게 행정안전부가 다 승인해줘야 됐어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이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전했고 사실 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결국 이게 군청과 군의회 다수당이 같은 데는 그냥 이렇게 약간 짬짬이죠. 그런 면도 있네요. 네, 옥천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260억이다. 옥천군은 지금 부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면 260억의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맨날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다 이 얘기만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거는 그렇게만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지방채 한도액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필요하면 260억의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하라는 거거든요. 네. 하라고 이렇게 허용해 준 거예요. 네. 이게 지방의회가 승인한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260억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필요하면 하면 되겠죠. 또 마찬가지 앞으로 요구를 하실 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이거 못합니다 하면 채권을 발행합시다. 가령 좀 이렇게 큰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돈을 씁시다. 우리가 주민이니까 우리가 동의해 줄게. 지방정부 채권 발행합시다. 예비비를 씁시다. 좀 일시적으로 차입합시다. 지금 당장 돈 없으면 그렇게 저희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이게 근거다. 제가 예산서를 항상 보는 게 지방정부 예산을 감시하기 위한 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어디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예산서를 보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 저희가 이제 딱 1페이지만 봐도 사실 이제 오늘 벌써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예산이 지방채 260억, 일반 예비비 32억. 네. 이게 우리한테 이미 있다. 우리 한 300억 정도의 돈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네. 이거 맨날 돈이 없다만 하는데 예산을 모르니까 사실 이거 그냥 종이 한 장만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네, 우리에겐 돈이 있다. 네. 이 5분을 들으시는 분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돈이 많다. 심지어 몇십억, 몇백억까지 있다. 네,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렇죠. 쓰자고 요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예산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올해는 저희가 첫 페이지, 1페이지 예산 총칙만 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씩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일종의 그 세입과 세출 총괄을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보신 거를 이제 그냥 총액만 있는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아까 우리 왜 2021년보다 왜 557억이 왜 어떻게 늘어난 거야? 네. 옥천군이 사업을 잘한 거야? 뭐 이런 궁금하네요. 네,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이제 어디로 돈을 쓸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보는 게 총괄인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군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요거는 제가 빠지지 않고 매일 뭐 한 주에 한쪽씩 예산서를 보자라는 차원에서 계속 가져갈 예정이니까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충청광역생활권 소위 말하는 이제 메가시티 계획 네. 제가 보고서를 얻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보고서를 입수하면 얘기하자 네. 했는데 벌써 보고서를 입수하셨습니다. 네. 보고서를 얻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한번 우리 1월이니까 메가시티 특집을 한번 네, 좋습니다. 설날 특집으로. 네, 설날 특집으로 설날에 좀 집에 가서 하실 얘기도 필요하니까 네. 메가시티 특집을 한번 저희가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이건 봐야 되겠지만 한번 특집을 해서 조금 네. 하고 2주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2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주로 하고 특집에 하더라도 요 지방에서는 조금씩 저희가 네.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네. 예, 매주 한 쪽씩 읽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 노래를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노래는 김다비로 알려진 김신영. 네. 김신영. 아, 쪽에- 그렇지만 부캐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부캐. 네, 네. 김다비의 주라주라. 네. 저희 이제 예산 주라주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주라주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힘껏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식을 할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바람 말아 야근하들 말아라. 낄낄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칼퇴 집에 좀 가자. 말이 좋아. 대표 아니더냐. 주라 카드 주라. 오늘은 소고기로 요미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 괜찮다 먼저 가라 말해주라. 화장했는데 아프냐고 묻냐. 주라 관심 좀 주라. 말아 이차 오지 말아주라. 간주 중에 멘트 하지 말으라. 간주 점프 제발 눌러주라. 주라 법카 말고 개인 카드 셔셔셔. 오늘따라 말랐네요 대표님. 주라 보너스는 내 통장에 싹싹 쏴. 대표님 바지 핏이 참 잘 어울려.